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1월 4일이고 수요일이네요. 자, 오늘은 정치논평 꼭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에서 보신 저런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해요.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무인기에서부터 미국과의 핵 공조 발언, 미국의 부인, 그리고 일본 징용 배상금을 해결하려는 방안이 지금 또 새롭게 제시되고 있어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부분도 있죠. 다양한데 사실 이것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예전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국민 국정 지지율 조사 외국 자료를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3개월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 이 일을 계기로, 지금 보시는 이 일을 계기로 더 이상 그거 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멈췄던 그 사안입니다. 자, 도어 스태핑을 이제 중단했죠. 석연찮은 이유가 아니라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그래 된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그때 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을 것 같은데 강을 이제 건너가더니 완전히 건너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더 이상 세세한 부분을 다룰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구체적인 사안을 다루는 정치 논평은 조금 이제 빈도가 줄었는데, 이번 건은 또 한번 맥이 또 짚히는 그런 시점이라, 또 사안들이 발생하는 성격들을 봤을 때 한번 다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제 생각,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겠다는 생각, 이 발표, 그게 11월 말이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조금 후에요. 그때 저한테 든 생각은, 머릿속에서 맴돌았던 건 이런 생각이에요. 이제는 뒤로 가는구나, 뒷방으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될 어떤 업무 역량, 세계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또 우리 이 변화 많은 세상에 한반도의 미래의 방향을 설정해야 될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도 많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고, 그 결과로 도어 스태핑이 중단됐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내려지는 많은 결정들이 서로 깨어져 있지 않다, 남발되고 있다. 그리고 보통의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다. 무슨 숨은 뜻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의 목소리가 아니다. 그는 껍데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때 도어 스태핑 중단했을 때 그런 시기였다고 보고, 대통령은 윤석열이고 각하는 다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멀리하게 됐던 것이죠. 자, 이번 사안은 뭐냐? 자, 북한의 무인기가 한국 상공, 우리 서울 상공을 침입했죠. 몇 시간 동안 배회하다가 갔죠. 거기서 군이 아주 버벅대는 모습을 보였죠. 내부 충돌의 조짐도 보이고, 대통령은 그때 적절한 지시를 내리지 못한 것이 또 뚜렷해지는 것이죠. 사실은 대통령의 목숨을 노린 부분이었는데, 그것을 덮기 위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거짓말을 일삼았고, 많은 주요 언론에서 이 내용들을 가진 그 중요함, 심각함에 완전히 반비례하게 애써 무관심한 표현을 했죠. 그렇게 또 지나가는 거였죠. 그런데 또 다시 스스로의 입으로 언론은 노출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스스로의 입으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거예요. 이제 미국까지 끼워서. 그래서 또 세상 돌아보기가 정치 논평을 한편 또 만들게 만드는 그런 사안이네요. 자, 윤 대통령이 핵 공동연습을 한다. 이게 이제 1월 2일 날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신년사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짐작을 하지만 이제 신년사 직접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기자가 잘못했다. 미국 로이터 기자는 사실 미국 기자는 아니고 영국 기자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핵 공동 연습이 사실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 핵 공동 기획이 훨씬 중요한 단어라고 봅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이 노라고 이런 지하에 잘랐죠. 그래서 그걸 두고 말이 나오니까 그것을 그 충격파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 대통령실에서 미국 쪽에서 여러 가지 마사지를 했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는다.
그 핵심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는 제가 쭉 다루었던 내용들의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당연히 그렇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났던 일을 견주어 보더라도 그렇다. 그럼 그 핵심은 뭐냐? 그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주변적인 일들을 묶어서 그들이 말하는 바가 뭐냐 도대체. 한미 관계 진실은 뭐냐? 우리 대통령실의 진실은 뭐냐? 뭐 이런 이야기죠. 자, 이게 보자, 서울신문 기사예요. 예. 그래서 이 서울신문 기사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핵무기는 미국 것이지만 계획과 정보 공유, 연습과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이 이런 지하에 노 했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자, 이것은 1월 2일이고 북이 우리 서울 상공에서 몇 시간 동안 그들의 무인기, 자폭 무인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는 그들의 비행 행태를 봤을 때 자폭 무인기에 훨씬 가까운, 우리 대통령실을 노리고 단추를 눌렀다면은 이미 대통령실이 풍지박산이 났을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보다 언론에 보도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대통령실이 훨씬 더 놀랬겠죠. 자, 그런 일이 있은 지 일주일도 채 안 돼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그때 그 놀라움, 공포 이런 것과 이번에 발언은 강력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보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기획이란 말이 나와요. 예. 자, 우리가 북한을 치는데 행동을 옮기지는 못했지만 미국에 핵이 있다. 그래서 이미 낮아진 지지율에 내가 발끈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거기 항상 기대는 곳이 이제 미국이죠. 근데 미국과의 지금 현 정부와의 관계를 봤을 때는 그것도 참 되게 웃기는 이제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일부나마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 공동 기획이다. 예. 작전을 우리가 지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국에 오고 우리가 원한다면은 북한의 정권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다. 예, 지난번처럼 무인기, 쉽게 이야기하면 지난번처럼 그 위협스러운 일주일 전에 무인기 공격 같은 게 다시 벌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대응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일부 그의 지지자들이 가졌을 수 있는 어떤 의아함, 또 불안감,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 말인 것 같은데 말이 좀 많이 나갔죠. 예. 자, 공동기획, 공동연습, 특히 공동기획이라는 부분을 보면은 미국과 미국의 핵무기를 가지고 공동기획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전 세계의 핵 보유국을 볼까요? 영국, 프랑스, 나토는 뭐 지역에 미국의 무기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죠. 나토 동맹국에. 그것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전이 벌어진 거잖아요. 새로 나토 동맹국들이 들어오면서 그 동맹국 지역에 러시아를 압박하는 미국의 핵무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전이 발발된 겁니다. 거기에 더하기 우크라이나는 그전부터 러시아와 큰 앙금이 있었죠.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어떻게나 그렇고 그다음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이란이 조만간 될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려는 하는데 이 파란색으로 된 것들은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핵무기가 전혀 아니죠. 그러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무기는 뭐냐? 미국이 미국과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나라는 뭐냐? 영국과 프랑스예요. 근데 프랑스는 어떻게 보면 나토의 동맹국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독자 노선을 걷는 나라예요. 미국이 반대했죠. 프랑스가 또 핵무기를 가지는 것을. 그래서 그건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프랑스의 핵무기를 결정하는데 사용을 결정하는 것은 프랑스가 결정한다는 거죠. 영국은 미국의 한 부분이랑 같잖아요. 자, 이게 현재 미국의 핵무기에 대한 구도예요. 전 세계에 대해서. 자, 미국은 미국 거와 영국 거만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나토는 뭐 어차피 미국이 미사일을 배치한 거니까 그 나라의 허락을 받고 어차피 미국 거예요. 미국 것만 미국이 해결하는 거예요. 거의 90% 이상.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숟가락을 녹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지하에 노고가 나오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여기서 많은 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대통령실의 상황 인식과 그 발언의 수준이라는 것이. 네. 자, 그랬고 이제 26일 날 대통령실을 위협이라고 분명히 해석할 수 있는 무인기가 군에서는 1시간, 제가 계산해 보기로는 3시간 이상씩 서울 시내를 배회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공격 명령을 내렸으면 타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충분히. 수십 킬로그램의 탄두가 날아갈 수 있었어요. 예. 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시는 것보다 아마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 이 정권의 핵심 관계자들은 상당히 많이 놀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또 대통령의 부실 대응까지 이어졌잖아요. 대통령의 목숨을 노리는 행위일 수가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NSC도 개최 안 했죠.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그들이 속으로 얼마나 아이고 큰일 났다, 잘못했구나 라고 느끼고 있는지를 반증해 준다고 봅니다. 주요 언론에서 모든 게 차단됐죠. 정부의 발표를, 군의 발표를 그냥 앵무새식으로 실어 나르는 기사에 그쳤어요. 짤막짤막하게.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분석 기사를 싣지 않았어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의 목숨을 노린 것인데. 생각해 보세요. 유사한 다른 사안과 비교해서. 천안함 사건, 목함 지뢰 사건, 연평도 도발 사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몇 날 며칠 주요한 언론들이 없는 사실까지 끄집어 갖다 대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기사를 쏟아냈는지. 그거죠. 저는 그만큼 놀랬고 심각하다라는 의미를 보여요. 뒤에서 식은땀 흘리는 사람들이 보여요. 네. 자,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인용했지만 그 동아일보 기사, 이런 류의 기사를 내고 말았죠. 긴박했던 그날인데 긴박하지 않은 것으로, 전혀 긴박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스스로 모순이에요. NSC를 아는 거죠. 네. 자, 자폭 소위탄 백발 발사했다는 내용을 이야기했고, 그때는 다른 부분을 말씀드렸고, 지난 영상에서는, 관련 영상에서는, 오늘은 여기에 보면 미국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게 좀 상관이 있어요. 네. 자, 보면은 영공 침입 뒤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 차원에서, 이건 속보로도 떴어요. 속보로도. 유튜브에 속보가 뜨더라고요. 네. 대응 차원에서 무인 정찰기 송골매 2대 등 감시 정찰 자산을 MDL 및 북방 한계선 넘어 북한 지역까지 보냈다. 이들 정찰 자산은 북한 군사시설 항공 차량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이거죠. 이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이게 자폭 무인기고 나는 늘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어, 보여준 거야 라는 북한의 의도가 있다고 봤을 때 이런 대응은 너무 어긋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송골매 2대를 보냈다는데 적은 5대 보냈는데 왜 2대만 보냈을까요? 북방 한계선 넘어 북한 지구로 보냈다는데 어디까지 보낸 것입니까? 그들이, 북한이 우리한테 한 공세 수위를 봤을 때 우리가 거기에 맞대응하려고 한다면은 평양 시내 김일성 광장 위에 가서 몇 시간 돌다 와야 돼요. 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처음에 신속하게 대응을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국민 불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충분히 논의했을 거라고 봐요, 군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 수단이 결국 결정된 것이 정찰기 2대 보내가지고 어디로 보냈는지도 모르는 북방 한계선 넘어갔다가 돌아왔다는 그 부분, 정찰하고 돌아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북한은 우리한테 목숨을 위협했는데 우리는 정찰하고 온 거예요. 응? 그들은 진실을 알고 있을 텐데 이런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자, 그 밑에 이제 하나 맥락이 잡히는 게 하나 있죠. 김성겸 합동참모의장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참 앞에 호칭도 기네요. 그죠? 한 차례 공조회의를 했다. 네, 한 차례 공조회의를 하고 한미군 당국의 부장급 인사도 5차례 걸쳐 공조 통화를 하면서 엄청나게 상세하게 적었어요. 이게 이 기사의 목적이에요. 자, 윤석열을 지지하는 많은 고령층의 인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여지가 아주 많다. 뚫린 거니까 다, 몽땅 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대응책, 그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들의 불안의 심리를 다독거릴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형님이 미국한테 가서 기대는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지금의 정권이 유지되는 논리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기사가. 그죠? 그런데 그들은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한테 상당히 위협적인 행동을 했으면 우리도 그게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게 적절한 보복이에요. 그죠? 그런데 왜 못했을까? 우리는 왜 정찰기만 날리고 돌아왔을까? 왜 평양 시내까지 보내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한미협의가 있거든요. 미국은 현 상황에서 이 상황이 뭐랄까
불타오르는 걸 전혀 원하지 않죠. 한반도에 긴장이 생기는 것을 전혀 원치 않죠. 이미 발생한 일이에요. 그들의 자존심과 상관이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정권의 안녕과 상관이 있는 문제도 전혀 아니에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쪽에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받은 공포, 위협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려고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오케이 해줄 리가 만무하다.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게 돼요. 그런 복잡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발언이 나온 거예요. 미국 핵을 우리 핵처럼 쓸 수 있다. 그런 느낌을 준 거예요, 지금. 미국이 당연히 NO 하고 잘랐죠. 그래서 상관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 핵 공동기획, 공동연습 발언은 이 무인기 침범 사건과 관련이 있다. 우리한테는 해소되지 않은 앙금이 남은 거예요. 왜? 미국 때문에. 그게 우리 현실이다. 안타깝지만. 우리 대통령의 목숨을 노릴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에 대한 대응을 못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 여러분이 바라는, 우리가 바라는, 또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바라는 미국과 한국 간의 동맹관계의 모습입니까? 아닐 겁니다, 아마. 예. 자, 이러고 여기 보면 이제 군의 의미심장한 볼멘소리, 이게 저는 의미심장하게 들려요. 정말로. 예. 도대체 뭐 한 거냐? 대통령 질책이 군 억울하다. 그리고 또 밑에 기사는 이런 겁니다. 무인기 침범이 훈련을 안 한 탓이다. 언제? 전 정권 때.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기사로 공개된 내용만 보더라도 본인이 NSC도 소집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북을 선제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대통령실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 그것을 미국과 의논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니죠. 만약 혹시나 그랬다 그러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고 미국의 한 주의 주지사입니다. 주지사도 그렇게 대응 안 했을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오는데 격추명령 내려야죠. 자, 거기서는 자기가 다른 일 하느라고 늦어서 대응 결정을 못 내렸을 수도 있어요. 민간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저공 침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앞에 것도 자신의 잘못이죠, 사실.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려면 그 점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그것도 자주국가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죠. 우리가 당한 것을 갚아주는 것인데. 그렇지만 지금 정부의 흐름을 봤을 때 그 점에 대해서 자주적인 판단을 못 내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두 가지 추정이 다 가능해요.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그 어떤 그 둘 중에 뭐든지 간에 우리는 미국 주지사 역할, 우리 대통령은 미국 주지사 역할도 채 못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군을 빌미로 삼으니 군이 의미심장한 볼멘 소리를 내는 거죠. 군은 정권의 출범 시작부터 이 정부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자, 그 국내 현 정부에 대한 시각, 초창기부터는 지금 제가 정치논평 28편에서 다룬 이 내용에서 잘 나와 있죠. 그때 미국의 이제 약간은 보수적인 잡지죠. 저기에서 이런 내용을 실었죠. 다운표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너무 빨리 미국의 짐이 되었다. 저 내용을 보면은 군의 어떤 심리에 한 조각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몇 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다시 이 내용을 되돌아보더라도 저는 수정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강해질 따름이지요. 자, 그러면 군이 잘못했느냐? 왜냐? 한강 하구로부터 올라온 거니까 40km 동안.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사건을 처리한 방식,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이 사건을 처리한 방식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 2020년 7월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강화도 연미정 옆에 있는 그 배수로에서 탈북자가 한국에서 범죄 행위도 벌이는 사람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거죠. 헤엄쳐서. 이 바로 옆에 직선거리로 한 100m, 150m 해안가에 바로 그 큰 초소가 있어요. 해병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웃기는 일이었죠. 이 결과는 엄연한 이 지역을 담당하는 부대의 과실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죠.
여기가 아마 해병대 2사단일 거예요. 1사단이 2사단이 관할하는 부분인데 결국 이 2사단 제 기억으로는 2사단장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옷을 벗었죠. 예.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사안과 이번에 북의 무인기 침입을 같이 견주어 봤을 때 어떤 사안이 훨씬 더 심각합니까? 당연히 무인기 침투가 훨씬 심각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도 이 비슷한 상황, 이 한강 하류를 따라 올라왔으니까 저기 육군 아마 1사단 지역일 거예요. 저기 한강 이북은, 남쪽은 역시나 여기 해병대 2사단의 관할 영역이고 저쪽 여기 뭐 공군의 뭐 레이더 기지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근처에 몇 군데는. 자, 그런 상황을 보면은 향후 1개월, 2개월, 3개월 내에 어떤 인사 조치가 벌어지는지를 보면 군에서 해당 부대장에 여기가 군에 잘못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단장이나 뭐 관련된 관련자들은 전부 옷을 벗어야 돼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건 여러분 충분히 동의하실 거예요. 그 일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은 군의 볼멘 소리의 핵심, 누구의 잘못인지, 군의 대응태세의 문제인지, 의사결정권자의 문제인지, 이것이 판가름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됐고, 자, 그러면 이 맥락을 어떻게 보느냐? 과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위협을 받은 상황에서 미국 핵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그리고 북한에도 위협 발언을 한 것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게 얼마나 알맹이가 없는 소리고 바이든의 속을 확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 예? 그리고 김정은이가 혀를 끌끌끌 찰 이야기인지 씩 웃으면서, 그게 핵심 사안이죠.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과거에 쭉 다뤘던 정치 논평들을 한번 읊으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5월 달에 바이든이 한국에 정상회담 차 왔을 때 처음에는 문재인과 양산에 문재인을 만나러 간다 그랬죠. 하루를 비워서. 그래도 여러 가지 반발이 있었겠죠. 특히 우리 쪽에서. 그래서 그것이 다른 이제 행사로 대체가 됐는데 미군 벙커를 방문하는 것으로 갑자기 이제 계획을 잡아서 갔고,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가 했는데 결국에는 문재인과 통화를 했죠. 예. 그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한테는 북한에 대해서 공격적인 자세, 불장난을 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줬죠. 예. 자, 그런 것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처음에 우리가 쿼드 가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쿼드 가입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 쿼드는 지금 이제 태평양 지역에서 나토처럼 군사 동맹체의 가능성이 있는 조직이에요. 자, 그게 뭡니까? 한쪽에서 공격을 받으면 나머지가 같이 싸워주는 게 나토잖아요. 상당히 많은 공격적으로 추진을 했을 거라고 봐요. 윤석열 정부에서. 노했죠, 결국. 한국은 한국이다 이거예요. 훨씬 복잡하다는 거죠, 나토보다. 왜냐? 미국과 북한이 북한에 핵을 두고 협상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국제관계 흐름에 따라서 특히 유럽의 우크라이나 전과 연계돼서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졌다가 깨졌다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긴장이 최고로 고조됐고 서로 기대하고 또 그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섰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은 북한의 도발을 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김정을 만날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자, 이런 것들이 분위기입니다. 즉 지금은 국제관계 때문에 북한과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없지만 여기 핵심은 뭡니까? 북한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이전의 사례를 봤을 때 핵을 보유하기 전에는 미국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지만 일단 핵 보유국이 되고 나면은 미국의 태도는 전혀 달라집니다. 예. 지금 윤석열 정부의 행동은 그런 전례를 무시하는 거예요. 알면서 무시한다는 생각을 들면 미국은 상당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긴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전을 수행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중국이 또 있죠. 이란이 있죠.
그런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본인의 장악력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일어나지 않을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중동의 국가들도 말을 듣지 않잖아요. 왜? 미국이 다 발을 빼니까 지역에 균형자가 없어졌거든요.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는 미국한테 엄청나게 서운하죠. 이제 자기들이 다 감당해내야 되니까. 자, 그 중에 또 핵심이 펠로시가 왔을 때 안 만나준 부분이 있죠, 이게. 이때는 미국에 대항해서 윤석열이 대북 강경책을 계속 추진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펠로시는 대북 유화책을 아마 요청하러 왔던 그런 타이밍이에요. 왜냐,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이 끝날 기미가 보였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펠로시를 만나주지 않고 바로 우리 외교부 장관을 중국에 보냈어요. 이거는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사안이에요. 왜냐, 미국의 가장 큰 희망은 한국을 자기의 수속처럼 부릴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렇고 군사적인 부분에서 그렇고. 그렇지만 독립국가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절대 막고 싶은 것은 중국의 편에 가서 한국이 탁 붙어버리는 걸 제일 원치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뭐 독점적으로 다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 한중 관계가 가까워지면 필요 이상으로. 또한 중국에 완전히 밀착해서 미중 간에 격렬한 대립 구도가 형성이 됐을 때 중국의 무역 제재에 한국이 동참을 하게 된다면 극단적인 경우겠지만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제한이 된다면 미국 핵심 기업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그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대만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스처를 보인 거거든요. 미국 하원의장 만나주지 않고. 그러자 미국의 입장은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돌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8.15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담대한 구상, 북한이 핵 폐기를 하지 않고 핵 폐기 의사만 발표하더라도 우리는 북한을 확 도와주겠다라는 미국의 말을 대신해 준 것이죠. 굴복한 거죠. 그 사이에 엄청난 외교 전쟁이 있었어요. 한 1, 2주간에. 우리의 처절한 패배로 끝났다는 의미죠. 자, 그런 걸 지켜보는 시진핑, 그런 걸 지켜보는 김정은, 그런 것을 지켜보는 기시다. 우리 대통령한테 저는 조변석계하는 대통령한테 신뢰감을 느끼고 장기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년 단임제로서 몇 년이 있으면 다른 대통령이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예요. 전혀 성향이 다른.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쌓여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그런 리듬을 타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부분에서 강력히 의심할 거라고 봐요. 결국 저 한 번 행동을 통해서 갈지자 그름이거든요. 한두 달 사이에.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립됐지요. 그래서 여러 구설에 휘말리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그리고 사건 사고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도 고립됐죠. 물론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서로 다 맞물리면서 국내외적으로 결국은 도어 스태핑을 11월 중에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로 귀결된 거고, 뒷방으로 들어간 거죠.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나라를 누가 통치하고 있는 건지 현재. 그 정도로 엉망이죠. 자,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착륙 기미가 보였던 우크라이나전이 다시 격화되죠. 그래서 한두 달간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미국이 다시 물러납니다. 그럴 때 마침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에 도착을 해서 이제는 기자들까지 데리고
판문점에 가서 대북한 강경 발언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자, 북한은 그러고 나서 또 미사일들을 쏘기 시작했죠. 대륙간 탄도탄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 한반도 주변 이제 공중과 해역에 여러 가지 긴장감이 솟구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한테는 되게 호기로 돌아선 거죠. 그걸 충분히 거기서 득점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했다고 봐요. 미국이 분명히 군사적 긴장감을 높였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한국군을 엄청나게 단속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 한국군 단독으로 하는 훈련이 없습니다.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품속에서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두 가지 걱정을 하죠. 북한은 협상을 하고 얘들이 지금 화가 났구나. 이제는 협상 분위기가 돌아섰겠구나. 그 이미지를 예상할 수 있어요. 예측 가능성이 있어요. 북한은. 물론 화가 났겠구나 할 때 그 정도는 상당히 세죠. 미국이 부담스러울 만큼. 예. 그렇지만 한국의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해요. 그걸 바이든이 이미 알아요. 5월달부터 알았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작전은 두 가지 목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북한에 대한 대응. 그건 협상의 한 과정으로서의 대응이죠. 서로 제스처라는 거죠. 남쪽은 단속.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서 자신의 집권 기반을 지지율을 최하 수준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다시 한번 지휘가 가능한, 나라의 통치가 가능한 수준으로 올려놓는데 결국은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면에서 뒤로 물러났죠. 그러다 오랜만에 다시 TV에 등장하니까 또 문제를 또 일으키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재인정해 주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 그래서 이 쭉 수개월 동안 7, 8개월 동안 있었던 그 맥락을 이번 북무인기 사안과 연계를 시키면은 이런 각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번 무인기는 자폭 무인기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그리고 자폭 무인기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그런 상당한 위협, 우리나라의 자체의 존립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큰 도발이었다는 것이고, 저기에 대해서 다 살려보냈잖아요. 대응도 하지 못했잖아요. 부실 대응을 한 것인데, 여기서 군의 볼멘 소리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고, 일단 결정이 많이 느린 부분은 분명하다. 군을 지휘하는 쪽의 문제다. 그리고 속도도 적절치가 못했다. 자,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보도 통제가 돼 있고, 우리는 내부적으로 많이 놀랐겠죠. 권력의 핵심부는 어떤 식으로든지 보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대응을 보복이라고 하든 대응이라고 하든 해야 되는데, 지금 한반도의 상황을 봤을 때 미국은 현상 유지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죠. 우리가 무인기든 유인기든 군사 분계선을 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후적으로라도. 그리고 이런 상황은 발생하자마자 무조건 지하 벙커로 들어가서 NSC가 당연히 그 어떤 때보다 캐치되어야 되는 상황이죠. 안 갔잖아요. 송년회하고. 자, 그래서 그때는 이미 대응을 못했다고 보고, 그 다음 이제 이 사건의 진상을 알고 많이 놀랐겠죠. 위협의 정도에 대해서. 저는 그것도 국방부 장관이 참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보고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위협에 대해서. 어쨌거나 그 위협이 느껴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미국은 당연히 동의를 안 해줬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쭉 말씀드린 이런 사안을 봤을 때. 자, 그러고 나자 손발이 묶인 셈이죠. 스스로도 그렇고 그들의 핵심 지지층에서 불안 요인이 비춰진다. 그래서 대언론, 오랜만에 대언론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 핵 언급을 하면서 그 말이 과하게 나갔다. 앞뒤 못 가리고. 바이든은 상당히 성격이 성마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는 까칠한 스타일이에요. 바로 노를 했어요. 발끈한 것이죠. 이 사안은 시진핑이 보고 있고, 푸틴이 보고 있고, 김정은이 보고 있고, 기시다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이 진심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그 진심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에요. 비웃을 따름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고립된 거예요. 그가 통치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년도 아직 안 됐잖아요. 7, 8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뒷방 노인이 된 거예요, 제가 봐서는. 네.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 그런 와중에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산케이 신문 보는데 한국 정부에서 징용 배상 문제 해결책 발표할 거다 조만간. 이게 지난 10월 달에 이런 문제가 언뜻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론이 안 좋으니까 쭉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보도한 신문은 이번엔 진짜인 거예요. 진짜로. 전국 매일신문이라고, 이 신문사한테 제가 미안한 이야기지만 좀 처음 들어보는 신문사입니다. 제가 관련 소식을 듣고 검색을 했더니 전부 다 10월달 기사만 나왔어요. 이론의 간을 본 것이죠. 이렇게 하자. 그 내용은 뭡니까? 그냥 일본 전범 기업이죠. 미쯔비시잖아요. 거기 징용 배상금을 일본에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 기업들한테 기부금 형식으로 모아서 대신 주겠다는 이런 참으로 희한한 이런 방법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번에 할 것 같아요. 왜냐? 주요 신문에 아무도 보도를 안 하거든요. 여러분 중에도 이 말씀 처음 듣는 분들 계실 겁니다. 찾아보세요. 저는 그래서 구글한테 상당히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거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뒤로 싹 처리하고 마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 보도에 따르면 이 산케이 보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월 1일 기사죠. 예.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은 지난달 26일 도쿄에서 열린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의 회담에서 강제동원 배상 소송에 원고당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후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겁니다. 네. 자, 산케이는 해결책으로는 한국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 미쯔비시 쪽이죠. 기업의 배상금에 상당하는 기부금을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모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이겁니다. 자, 이런 희한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시다라면은 어떤 외교적인 큰 결정이거든요. 나라 간에. 지난 수년간의 분위기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게, 이런 결정을 한 윤 정부가 원하는 게, 또 그거의 지지 세력이 원하는 게 일본과의 화해고 일본과 미래를 잘 이끌어 나가자는 거라면 지금 완전히 잘못됐어요. 왜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쭉 보여준 행태를 봤을 때 이걸 하더라도 일본이 고마워하지 않아요. 윤석열 정부가 약한 모습을 보면 약한 모습을 콕콕 찍어서 자기 것을 뺏어가려고 그러지. 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휘하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미래를 향한 큰 결정을 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기시다라도 안 해요. 오늘 쭉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은행이 저 모양인데 어떻게 상대방을 믿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줄래? 고마워. 이거죠. 예?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 친일파들의 의도와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예. 우리도 개인사에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호감을 얻기 위해서 나를 낮추면서 뭔가 그 사람한테 계속 호의를 베푸는데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그 사람이 좋아지기보다는 받을 건 다 받으면서 오히려 더 쉽게 보는 나를, 내가 그한테 호의를 베풀었을 때는 나를 제대로 대접해달라는 그 목적이 있었겠지만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그와 반대의 행동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죠. 이제 사회생활 좀 오래 하다 보면은 내가 거기서 남한테 호의를 보여주고 싶은 입장에 섰을 경우도 있고,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경험을 동시에 다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딱 그래요. 절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됐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지지하는 조중동의 언론 사주들의 입장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아주 적은 숫자지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이런 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계가 지금의 그들의 누리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일본과의 친교에 의해서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일제시대부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친교로 인해서 오늘의 내가 존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숫자적으로 아주 작죠. 영향력은 거대하죠.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언론사 사주들이죠. 이런 기사 하나도 내지 않잖아요. 단지 테스트만 해준 거예요. 10월 중순이나 말쯤에 탁 기사 터뜨려서 정부가 이런 가능성을 보고 있다 했을 때 어떤 여론 반응이 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결정을 할 때는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이번에 무인기처럼. 자, 그걸 보면 어떻게 하느냐. 마음 졸이고 있다, 그들이. 내지는 무인기 같은 경우는 마음 졸이고 있는 것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밀어붙여야 되겠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입 싹 닫고. 네. 자, 그런 와중에 제가 사진 2장만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자료 준비를 위해서 여러 해외 동영상을 많이 봅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봐서 기억에 뒀던 건데 오늘 주제랑 좀 맞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 한 17만 정도의 뭐랄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예요. 군사 쪽을 다루는 사람이죠. 거기 자료 화면에 활용됐던 걸 제가 캡처한 겁니다. 이 보시면은 미국의 기지가 쭉 표시되어 있고 미군이 있고 미군이 없는 곳도 있어요. 저기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파란색 점으로 작은 동그라미 지역은 뭐냐면은 대중국 전선을 고려할 때 거기에 핵심 전초기지다. 이런 개념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한테 새로운 걸 머리로 이렇게 땅 방망이로 때리는 느낌이 들죠. 예. 미국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미중 간의 대립이 격화됐다고 늘 언론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만 문제로 인해서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또 보는 것이죠. 예. 그죠? 그러면 만에 하나 미국과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중국이 대만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미군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밑에 오키나와죠. 타이완 오른쪽에는. 그리고 이쪽에는 남태평양에 있는 미군 기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해 보실 필요 있지요. 네. 미국 입장에서 우리를 최전선이라고 보고 있는데 미군도 있고 2만 명이나. 네.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면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할 거냐. 중국과의 무역량이 미국과의 무역량의 2배가 넘어요. 우리 이제. 알게 모르게 경제력으로 따지면은 중국이 미국보다 클 수도 있어요.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주제를 봤을 때 우리가 궁한 게 많은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 미국이 하나의 선의를 베풀면서 우리한테 당신들이 이게 좀 발을 담궈줬으면 좋겠다 했을 때 우리가 거부할 수 있을까?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이 걸린 부분인데 이거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과연 거기서 가운데서 우리가의 커진 군사력을 가지고 상대방의 싸움을 말릴 수 있는 입장에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동북아의 중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제가 우리 국방 논평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자주국방이고 군사를 키우고 큰 군사 키운 군사력은 뭘 하느냐? 우리는 한반도의 일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고 동북아의 긴장을 우리가 가운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다. 일본은 전범국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 당위성이 있다. 경제적 당위성까지 있죠. 대륙과 해양 세력이 이어지는 교차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없으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밥이에요. 근데 지금 밥을 자처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등치에 걸맞지 않게. 우리가 베트남 전처럼 군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중국이 우리 부모님의 원수인 나라인 것처럼 삼아서 남의 전쟁에 발을 담그라고 요청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의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거는 일본 이제 유튜브에서 본 건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저는 일본 시각에서 이거를 본 거는 처음이라서 좀 색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공유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게 보이는 무인기를 통해서 일본 해역을 감시하게 됐다. 무인기를 도입해서 이런 거를 소개하면서 거기에 나온 자료 화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하얀색이 아마 일본 아마 베타적 경제 수역 뭐 이런 건 것 같고 노란색 보이죠? 노란색이 뭐냐면은 일본의 영해예요. 영해인데 저기 보시면 우리 동해 쪽에 보면 일본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죽도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 밖에 파란 테두리로 되어 있고 안에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 영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죽도 뭡니까? 독도잖아요. 다케시마고. 일본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우리 한국에서 똑같이 지도를 그렸으면 저쪽에 저기다가 동해 그리고 독도 주변에 우리 영해라고 동그라미 쳤겠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지난 수십 년간에도 그랬고 저기는 분쟁 가능성이 큰 지역이에요. 우리가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우리 기업한테 돈을 걷어서 대신 내준다고 해서 이 문제가 완화되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기시다가 그걸 고마워하겠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왜냐? 우리는 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간절히 매달리는 형국이니까. 그들의 마음이 우리한테 오지 않죠. 10분 양보하더라도. 그래서 그걸 추진하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할 거예요. 아니면 일본의 간첩이거나.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